미 FOMC가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이 현실화됐지만 우려했던 자본 유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상황이 길어질 경우 경기 침체를 심화시켜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조사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고 모니터링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현행 140%인 공매도 담보 비율을 12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경영자 총연합회를 비롯한 재계에서는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신세계 푸드와 CJ 제일제당이 대체육 분야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대체육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에 관련 자회사를 세우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달 연속 이어진 이 자이언트 스텝에도 큰 위기 없이 안도하는 하루였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박찬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시장이 오늘 제법 평온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하고 또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오늘 20번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300원 밑으로 내려온 점이 외국인의 이 매수세를 좀 부추기면서 우리 시장에 도움을 줬는데요.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홀로 4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네,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지기도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월말 아닙니까? 이 수출 기업들 달러 이 내고 물량 대거 유입이 되면서 오늘 환율 하락을 이끈 걸로 보입니다. 1,200원대로 환율이 떨어진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부로 지금 한미 금리 역전이 결국 현실화됐는데 특별히 영향을 받은 건 없는 것 같죠? 이 간밤 연준이 기준금리를 75bp 인상을 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준금리보다 25bp 높아지면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러한 역전 현상은 지난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입니다. 보통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금리가 더 낮은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지금 금리 역전 현상과 증시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원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았던 것은 총 3차례. 닷컴 버블이 있었던 1999년과 미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었던 2005년.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 우려가 있었던 2018년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이 진행되는 지금과 상황이 가장 비슷한 시점은 2018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약 7조 원이 유출되고 이 기간 코스피는 17%가량 하락했지만 오히려 채권시장으로는 25조 원가량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시장금리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높고 과거 사례보다는 기준금리 역전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좀 더 한국 시장이 불리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 금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1%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0.75가 되고 시중 금리는 더 떨어져 버렸거든요. 투자를 할 때 미래에 어떻게 될까라는 그 점을 중시할 거니까 또 금통위 때 또 금리를 상승할 가능성은 있겠죠.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오히려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강달러 현상이 진정된다면 그동안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국내 대표주로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낙 이렇게 약해지면 많이 팔거든요. 되게 무역 수지가 안 좋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팔고 그때 보면 수출주가 많이 약해요. 삼성전자 이런 현대차 이런 거 많이 팔죠. 지금 그러한 흐름들이 멈출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아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이 지금 예상보다 커진다면 국내 증시에 다시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금리 역전 현상은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금리 역전 현상으로 환율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쇄작용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또 무역 적자가 발생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은 전민정 기자의 리포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며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금리가 더 낮은 한국에서 돈을 굴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우리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일단 정부와 한국은행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 한미 금리 역전으로 인한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세 차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한미 간 정책 금리는 모두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미국 금리 인상 기간 전체로 볼 때 오히려 국내 외국인 정권 투자 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주요국들도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경우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본 유출도 문제지만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자체가 가져올 여파도 걱정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 상승이 가팔라져 무역 수지 적자와 수입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 금리 역전이 현실화된 이상 한은으로선 연말 2% 후반에서 3%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투자와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경고음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긴축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우려에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환율이 좀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 경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는 한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기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큰 충격이 된다면 정부가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될. 지금 금리 역전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환율이 추가적으로 좀 이제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조성을 해서 무역 수지를 흑자를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경제 펀더멘탈을 좀 제고함으로써 외국인들의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는 것이. 이제 관심은 다음 달 금통위에서 결정될 한은의 금리 인상폭. 계속되는 고물가 상황에 빅스텝 압력은 커졌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폭이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만큼 8월엔 0.25%포인트 인상이 더 유력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역전의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어제 FOMC 결과만으로 보면 한은 총재님이 얘기하신 경로를 바꿀 벡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경로를 밟아가지 않겠나 예상이 되는.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단순히 금리 역전만 볼 게 아니라 그 나라 경제의 체력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지금 그만큼 튼튼하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 수출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신한금융투자 보고서가 굉장히 좀 눈에 띄던데 네. 하반기에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어느 업종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이냐? 지금 기계, 상사, 건축자재 이렇게 세 가지가 꼽혔거든요. 이런 업종들 이제 단기 차입금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다. 이러다 보니까 만기가 빨리 돌아오고 그러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높은 금리로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높을 것이고 네. 심지어 이제 현금 자산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 이런 보고서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박 기자, 지금 FOMC 불확실성이 좀 거쳤고 이제 투자자들은 뭘 더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기업 실적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지금 상황에서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기 침체 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2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인 지금 애플 같은 빅테크주를 비롯해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증시를 움직이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야 사실 항상 중요한 건데 지금 특별히 실적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반기 들어서 증시 바닥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커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코스피 PER 지표입니다. 지난해 18배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꾸준히 우양하더니 이달 초에는 역사적 평균치였던 10배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잇따라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 코스피 PER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라고 보긴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증시가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반등했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박스권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침체 기회는 호실적을 발표하고 전망치를 높이는 그런 기업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좀 빛을 내는 기업을 잘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인데 네. 때마침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뭐 이런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까지 55개 상장사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곳은 29곳, 53%에 달했는데요. 이 중 전망치 대비 가장 뛰어난 실적을 발표한 것은 에코프로였습니다. 그 뒤로 포스코케미칼, 오스템 임플란트, 에코프로비엠 순이었습니다. 호실적 기대감에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은 이달에만 26% 넘게 올랐고 오스템 임플란트와 에코프로비엠도 11% 그리고 4%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지나간 종목들은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예. 아직 실적이 안 나온 기업 중에는 없습니까? 증권가에서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업종을 주목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 대표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완만한 성장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약 2조 원 그리고 3,500억 원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꼽히지만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 여전히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커머스 부분에서 하반기 브랜드 스토어 거래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광고 수익에 힘입어서 매출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또한 카카오는 모빌리티, 게임, 스토리 등 이런 부분에서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증권업계가 꼽은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분석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예. 이미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울트라 스텝 가능성까지 언급이 됐던 만큼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폭 자체보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더 주목을 했죠. 실제로 이 메시지에는 다음 FOMC에서 연준이 취할 스탠스가 담겨 있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파월 의장 발언 어땠습니까? 네, 일단 파월 의장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While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that is a decision that will depend on the data we get between now and then. 네, 아쉽게도 향후 금리 인상폭과 관련해서 명확한 가이던스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준이 올해 연말 기준금리로 제시한 수준은 3에서 3.5% 선인데 다시 말해서 올해 세 차례 남은 FOMC에서 최대 1%포인트의 인상이 가능합니다. 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9월에서 11월 또 12월에 0.5에서 0.25,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9월 FOMC에서 이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또 파월 의장은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고 그 경제 지표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가이던스 없이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반응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는 어느 시점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경기 둔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경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건데요. 예. 앨런 맥나이트 리젠스뱅크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연준은 일부 영역에서 경제가 둔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이게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언급들은 연준이 좀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네, 일단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는 것 자체, 거기에 여지를 뒀다는 자체가 침체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둔화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파월은 고용은 아주 좋지만 생산과 소비에서 일부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파월 의장은 현재는 미국이 경기 침체 상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최근 50년 새 최저 수준인 실업률과 상반기 신규 고용을 근거로 좀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오늘 나올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인데요. 예. GDP 나우에 따르면 2분기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1.2%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역성장할 것을 일정 부분 선 반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GDP가 1분기 수치를 상회할 경우
경우 안도할 수 있고 예.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할 경우에 과도했던 경기 침체 우려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GDP 발표 나오는 만큼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또 어떤 지표 확인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9월 이전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다음 FOMC는 9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약 8주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7월과 8월 물가와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좀 공개가 되는데요. 예. 앞서 물가를 먼저 보면 미국의 6월 CPI가 9.1%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6월에 정점을 찍고 7월에는 8.8%로 떨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국제 유가 상승세가 꺾이는 흐름 등을 감안한 수치인데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이 걸림돌이고요. 실제로 러시아의 국영 가스 회사 가스프롬은 최근 독일 등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의 20%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일정 보면은 CPI보다 고용 지표들이 먼저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 고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의 6월 실업률을 보면 3.6%로요. 50년 만에 최저치였던 2020년 2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예. 자칫 이것만 보면 고용 시장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지만 노무라 증권은 2024년에 실업률이 5.9%까지 뛸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정리해고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에는 24만 4천 건을 기록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또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는 비농업 일자리 역시 여전히 견조하지만 이는 사업장 조사일 뿐이지 가구 조사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골드만삭스는 가구 조사는 표본 크기가 더 작지만 고용 상황을 더 빠르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게 미국 노동시장을 좀 과대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가 고용 지표 수일 내에 발표가 되는 만큼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요즘 시장 변수 또 기업들 성적표입니다. 이 부분 또 잘 봐야겠죠. 네, 일단 연준이 계속된 긴축이 강달러를 유발해서 기업 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2분기 기업들이 강달러의 실적 타격을 입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남은 어닝 시즌 동안에 향후 실적 전망치를 낮춰 잡는 기업들이 늘면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증시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모건스탠리는 2분기 어닝 시즌 결과는 미국 증시에 부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표 확인하시면서 또 확인을 하셔야겠고 월가가 그래도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는 만큼 경계감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며 오늘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전담 조직을 만들어 기획조사에 나서고 적발되면 은닉 재산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영민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에 대한 박탈을 즉시 추진합니다.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공매도가 연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의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 포착이 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구형도 엄정하게 하겠다.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박탈을 하겠다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 등이 나서 신속 수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적시 강제 수사가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존 2에서 3년이 소요됐던 수사기간이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사 테마 등을 선정한 뒤 분석 결과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에 더해 공매도 주문 시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해 현행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나섭니다.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 등은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 강화하여 운영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올해 하반기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매도를 90일 이상 유지하거나 잔고를 대량으로 보유할 경우 상세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대상 종목을 대폭 늘립니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를 넘긴다면 공매도 금지 기간은 다음 날까지 연장됩니다. 한편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도 현행 140%에서 120%로 인하해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이번 대책의 이 수위를 놓고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강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론 투자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하는데 김종학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우선 이번 발표 내용 좀 살펴보면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이게 처벌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이번에 발표한 이 주체들을 보면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검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은 공매도 제도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막되 불법적인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 규제 수준을 더 높이고 시장 신뢰를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금융감독원과 연계해서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현재 한국거래소 특별감리부에서 이 2개 팀으로 모니터링과 공매도를 감리하고 있는데 팀 하나를 더 늘리고 금융감독원에도 공매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공매도 감시를 완전히 자동화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를 걸러낼 인력을 좀 보강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주가 흐름과 공매도 시점 등을 따져서 공매도가 의심되는 종목이나 테마가 발견된다라면 즉시 이제 관계기관들이 합동 기획 조사를 하게 되는데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 남부지검의 이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합동 수사단, 합수단이 부활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적인 공매도가 만약에 드러난다라고 하면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지금 처벌도 처벌이지만 투자자들이 문제를 삼는 거는 이제 불법 공매도보다도 공매도 제도 자체 아닙니까? 예. 이게 좀 뭐 시장 하락을 좀 부추긴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이번에 발표에서 공매도를 완전히 금지한다라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공매도에 어느 정도 순기능을 인정하되 개선하겠다라는 게 좀 정부의 입장인데요. 예. 지금까지 주가 하락과 공매도가 이제 거래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과열 종목 지정 제도라는 걸 통해서 공매도를 어느 정도 방어해 왔지만 이게 큰 실효를 내지는 못해 왔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을 보면 인트론바이오나 현대산업개발, 넷마블 등인데 대부분 10% 이상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아도 주가가 5% 이상 빠지지 않으면 과열 종목으로 뭐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가 주가가 연이어 하락해도 역시 공매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하락 시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도록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만 돼도 주가 하락폭이 적은 경우에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서 공매도를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의 담보 비율을 현재 140%이던 것을 120%로 더 낮춰서 개인들의 공매도 기회를 조금 더 늘려주고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주식을 거래하거나 자산이 5억 원 이상인 사람들은 전문 투자자로 분류를 해서 상관기관 없이 공매도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해서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저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담보 비율을 120%로 인하한다. 네.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그러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을 빌려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해야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담보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140%이고 기관은 105%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담보 비율이 높게 되면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개인이 되갚아야 하는 주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괜한 손실을 더 떠안을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본인들의 손실도 늘어나고 더 어려운 거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비율을 낮춰달라고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고심 끝에 120% 정도로 기관과 어느 정도는 맞춰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제도가 어쨌거나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막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나온 건가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의 의견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개인들은 공매도 제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하기 어렵다라는 게 그동안의 입장이었고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는 결국엔 시장의 신뢰가 이게 담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높이는 수준에서 일단 제도를 보완하겠다라는 게 현재 지금 발표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처벌을 강화하는 쪽에 이렇게 무게를 실을 정도로 불법 공매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 수준을 우선 살펴보자면 예. 우리나라는 이제 공매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 이런 차입 공매도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무차입인 경우에는 불법으로 분류합니다. 또 호가보다 낮은 가격을 일부러 제시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2010년 이후에 그런 불법적인 공매도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집계를 해봤더니 127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19건이 외국인, 8건은 또 국내 증권사를 포함한 기관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데다가 하필 오늘 또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올해 초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또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부터 3년 3개월간 운영 과정에서 이 차입 공매도라는 사실을 기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빠져서 나중에 이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10억 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업증률을 위반해서 7,200만 원의 과태료 역시 처분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내 증권사들을 포함해서 이런 적발 사례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증권사들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 단체들은 이게 고의든 아니든 간에 어쨌거나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악용된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제도들이 좀 제대로 좀 효과를 보려면 지금 이뤄지고 있는 불법적인 거래들 이걸 틀어막기 위한 법이나 제도가 좀 빨리 보완이 돼야 할 텐데 네. 연내 가능할까요? 이번에 발표된 제도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법 개정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단순한 의결만 해도 처리가 가능한 사안들이다 보니까 제도 개선 연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다만 실제 투자자들이 체감하게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 담보 비율 인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전산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보강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4분기 내에 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 시스템이 마련되었을 때 이 추진이 가능해 보이고요. 또 투자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시장 전체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는 앞으로 이제 지수와 연계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게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이게 좀 적절한 시점에 도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CJ와 신세계가 이 대체육 시장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네, CJ에 이어서 신세계 푸드가 오늘 관련 시장 진출을 선언했는데 뜨거운 소비자 쟁탈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게 CJ 제일제당이 대체육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은 저번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신세계 푸드입니다. 이 브랜드 확장을 선언했다고요? 맞습니다. 신세계 푸드는 베러미트 신제품 론칭 및 비전 설명회를 열고 식품 시장 대전환을 내세웠습니다. 베러미트는 지난해 7월 첫 선을 보인 신세계 푸드의 대한육 브랜드 이름인데요. 대한육을 키워야 하는 이유로는 인류 건강, 동물 복지, 지구 환경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기존 곤장식 고기는 붉은색을 내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발색제와 보존제를 씁니다. 예. 이런 물질들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동물들이 최단 시간, 최소 비용으로 집단 사육되는 점도 이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대한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체육이 아니라 대한육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이 대한육은 뭐가 다른 겁니까? 네. 기존 고기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여러 보기 중 하나인 대한식품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사실상 제품 자체의 차이는 없는 셈이죠. 이처럼 여러 용어가 뒤죽박죽 사용되는 상황은 대체육 시장이 아직 걸음마 단계임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ESG 경험뿐 아니라 뚜렷한 강자가 없는 신사업으로서도 대체육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죠. 때문에 식품업계 전반이 뛰어들고 있는데 동원 F&B와 SPC 삼립은 미국 브랜드와 손을 잡았고 예. 풀무원이나 농심은 비건 레스토랑을 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업계 1위 기업인 CJ 제일제당이 2025년까지 해외에서 식물성 식품 매출 70% 이상을 내겠다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죠. 예. 이 대체는 뭐 그냥 좀 바꾼다는 거고 대안은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꾼다 이런 의미도 좀 내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영어로 원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번역할지 대체
새로 번역할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비비고를 바탕으로 뭐 해외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다 이런 전략인 거 저번에 확인을 해봤는데 신세계푸드는 어떻습니까? 이에 맞춰서 지난주 신세계푸드가 미국의 자회사 베러푸즈를 설립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본금 600만 달러, 약 79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유로 내세운 게 대체육 사업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최대 대체육 시장인데 이를 위해서 전진 기지를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선 소비자들이 식물성 식품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임시 매장을 운영하는 등 대한육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간편식 올반이나 가맹 사업인 노브랜드 버거에서도 대한육을 쓰고 기존 급식에서도 활용폭을 넓히고요. 또 이렇게 만든 메뉴를 SK텔레콤이나 SK하이닉스, 서울시 등과 진행하는 대체육 급식 캠페인에서 선보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CJ와 신세계 모두 지금 국내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대결 구도 좀 피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도 좀 신경전이 감지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공개한 제품 중에 하나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 캔햄을 선보였는데요. 기존 가공육과는 달리 대두단백이나 식이섬유 100% 등 식물성 원료로만 만들어서 동물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고민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기존 캔햄을 두고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 온 것을 반성하고 지금부터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런 내용의 발표가 진행될 때 익숙한 제품들이 진열된 마트 사진이 배경에 걸렸습니다. 지금 살짝 보이고 있죠. 대표적인 국내 캔햄으로는 CJ 제일제당의 스팸과 동원 F&B의 리챔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시도를 테슬라의 전기차와 비교하면서 업계가 함께해 줄 것을 기대한 거죠.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인터뷰입니다. 기존에 동물성 캔햄을 만들고 계신 다수의 기업들에서 좀 불편해하시거나 테슬라가 전기차를 처음 냈을 때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불편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공육도 저희가 아질산나트륨이 없고 훨씬 더 좋은 성분으로 만들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식품회사들이 동참해서 네, 이렇게 식품 업체 간의 신경전도 좀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뭐 그룹 일가 간의 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신세계푸드의 최대 주주가 이마트이기 때문인데요. 경영공시에 따르면 신세계푸드의 최대 주주는 지분 46.87%를 보유한 이마트입니다. 뒤이어서 신세계그룹의 호텔 계열사인 조선호텔앤리조트가 8.6%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이 절반이 넘죠. 이마트의 지분을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이 30% 가까이 갖고 있는 만큼 신세계푸드에 대한 정 부회장의 지배력은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급식사업이나 이마트, 스타벅스에 들어가는 빵을 만들어 오던 신세계푸드는 최근 다양한 분야로 진출 중입니다. 정 부회장을 본딴 캐릭터 제일릴라를 활용한 빵을 여는가 하면 노브랜드라는 이름으로 햄버거나 피자 가맹 사업도 확대 중이죠. 대체육도 연장선 3위이기 때문에 이를 때문에 CJ제당의 신사업을 이재현 회장의 아들인 이선호 경영 리더가 이끌고 있어 대리전으로 읽힐 조짐이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포스코 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이 오늘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의 전체 협력업체 근로자 18,000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포스코 하청 근로자 59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청 근로자 59명 중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55명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청 근로자와 포스코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므로 하청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남아있는 5차례 집단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800여 명 역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나머지 소송들도 오늘 판결난 소송보다 더 광범위한 포스코가 직접 관여하고 지시하고 한 그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소송들은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훨씬 더 좀 인용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대다수 협력업체 직원들이 줄줄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18,000여 명, 포스코 정규직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회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경총 등 경제단체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민주노총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철 공정 특성상 하청업체 노동자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과 현대차 등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로봇에 반드시 동행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개선이 추진되는 과제가 1000건이 넘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바퀴 6개 달린 택배용 로봇이 정해진 주소를 찾아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배달을 합니다. 집 앞까지 온 로봇에서 택배를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미국 등에서는 접하기 쉬운 배달 로봇. 하지만 우리나라 길거리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이유는 법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배달 로봇 등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운전자인 동행인이 없이는 주행을 할 수 없고 인도로도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 로봇은 실외 자율 인도 주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보티즈라는 회사를 가셨습니다. 관제탑에서 이제 서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사람이 없어도 그런 식으로 바꿨고 배달 로봇은 그런 데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개정이 될 예정으로 알고. 배달 로봇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5조 7천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음식업 전체 매출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는 세계 자율 로봇 시장 규모가 오는 2013년 29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혁신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개인 배달 장치법을 만들어 20개 주에서 배달 로봇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아마존, 알파벳을 비롯해 중국의 알리바바 등은 물류 산업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발목을 잡았던 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재부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규제혁신 TF에 130건을 포함해 전 부처에서 1,004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얼마 전 미국과 아이슬란드에 이중 상장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기업 알보텍의 로버트 웨스만 회장이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해서는 고성장이 예상되고 진입 장벽도 상당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민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제약사 알보텍은 지난달 미국 나스닥과 아이슬란드에 이중 상장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알보텍은 순수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제조 회사로 전 세계 90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알보텍의 로버트 웨스만 회장은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고성장이 기대된다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Overall, where we are today, we are seeing that biologics are continuing to grow simply because those products are more effective. We are seeing that around 40%, even more than 40% of new products which are filed with FDA are biologics, and I think long term they will grow overall to at least 50% of US and if not global sales also. 2020년을 기준으로 300억 달러 규모인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26년까지 연간 17% 성장률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비용과 시간이 일반 복제약에 비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높은 편입니다.
the competition is limited because building a company like ours costs $1 billion, takes 10 years. It's a highly technical expertise you need to have. It's a young industry. There's not a lot of highly capable management which have the experience to stay into the industry. 로버트 회장은 미국과 아이슬란드 이중 상장으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알보텍의 생물의약품 글로벌 매출 60%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인 만큼 나스닥 상장이 필연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로버트 회장은 한국 시장이 바이오시밀러 산업 이해도가 높은 특수한 시장이라며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I think there is no country in the world that fortunate to have two of the leading biosimilar being based in one country. So the understanding of investors, analysts, the environmental society in Korea of biosimilars is very important. 한편 알보텍은 올해 말까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FDA 승인을 받고 내년 7월 시장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2025년까지 5개 제품 출시로 $8억 이상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는 알보텍에 상장 이후 국내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으로 또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초창기에 허가를 받았던 진단기기들이 이런 변이 바이러스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기기에 대한 신뢰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고 기자, 이게 뭐 BA.5가 초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랑은 어떤 식으로 다른 겁니까? 네, 그죠.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지 벌써 이제 2년 반째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염기 서열 변이는 1년에 한 24개에서 33개 정도입니다. 이게 비율로 보면 0.1%인데요. 뭐 숫자로 보면 별거 아니네 이럴 수는 있지만 일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증가하거나 또 병원성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감시가 중요합니다. 이 면역 회피력이 무기인 BA.5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변이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얼마 전까지 우세종이었던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35%, 또 델타형보다는 2배에서 3배가량 전파력이 높습니다. 다행히 치명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확산세가 너무나 빠르게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짧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국내 유통되고 있는 진단기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초기에 또 개발되고 허가가 난 제품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변이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그 허가를 받은 1호 제품, 1호 진단시약 같은 경우는 SD 바이오 센서 제품입니다. 2020년 8월 31일에 나왔습니다.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됐죠. 네, 그 뒤로 이제 의료직령 항원 검사 키트하고 자가 검사 키트가 우르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기존 바이러스의 면역도 뚫어내는 BA.5가 유행을 하면서 과연 진단은 제대로 이루어지나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최근에 이제 그 진단키트 허가 요건을 강화해서 새로운 제품을 허가받으려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변별력 성적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존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서 성능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에 허가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좀 업계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동일 수준의 자료를 현재 요청을 한 상태이고 최근에 지정된 주요 변이들에 대한 자료, 평가 자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검출 성능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런 제품이 저희가 파악이 된다면 이제 그 회사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업체들도 식약처도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게 뭐 진단기기 기업별로 그럼 대응은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매출 상위 기업들을 위주로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BA.5 같은 경우에는 좀 잡아낸다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회사들입니다. 지금 리스트가 나오고 있는지, 지금 SD 바이오 센서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부터 해서 이제 그 매출 순위별로 해서 쭉
살펴봤는데 예. 대부분 그래도 잡아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 변별 확인에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BA.5가 변이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자체적으로 연구소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BA.5까지는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런데 이게 뭐 전파력도 가장 세고 이게 면역 회피력도 가장 높다고 해요. 이 켄타우로스 바이러스 이제 네네. 이름도 너무 어려운데 이런 바이러스들은 잡아낼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 같은 경우에는 그 대응 태세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 아직 국내 확진자 수가 그 4명에 불과할 정도로 검체 수가 좀 적기 때문인데요. 예. 이 점이 그 향후에 그 진단 키트 기업들의 주가 관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바이오센서나 그리고 시젠, 수젠텍은 진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결과가 나오고 엑세스바이오는 아직 테스트는 거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제 식약처에 따르면 이 켄타우로스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부분에 돌연변이가 좀 심하기는 한데 예. 국내 진단기기들의 그 확진 여부를 판정하는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실제 진단 성능 영향에 대해서는 기업들하고 함께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지난 21일이죠. 루닛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관련 분야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재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에게 루닛이 상장된 이후에 관련 분야 기업들, 뭐 기업 공개라든지 투자 유치에 나서는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고 있다고요. 네, 이달 인공지능 의료기기 업체인 루닛에서 상장한 후 공모가 산정이라든지 청약 수요에서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21일 상장 첫날 공모가 3만 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상한가로 마감되는 등 그 부진했던 청약 결과를 만회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의료 업체와 관련해서는 뷰노, JRK 그리고 딥노이드 등이 상장돼 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는 다음 달 그 기술성 평가를 재신청하고 기업 성장 공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에어스 메디컬은 어제였죠. 큐캐피탈 파트너스 등으로부터 253억 원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아이도트도 조만간 시리즈 B 투자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재훈 아이도트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그 파인밸류 자산운용으로부터 시리즈 A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시리즈 B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합의가 돼서 조만간 시리즈 B 펀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특례 성장이라기보다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해외 매출, 국내외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2024년 7월에서 8월, 그러니까 3, 4분기에 일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이미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이야기가 잘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루닛이 상장한 이후에 관련 기업들 상장 준비도 더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보셨는데 최근에 뭐 글로벌 시장 진출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루닛은 GE 헬스케어, 필립스, 후지필름 등 글로벌 의료 메이저 업체들과 약 전 세계 600여 개 그 의료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 대만 최대 보험사인 캐세이 생명보험을 비롯해서 태국 범룩낫 병원 등과 그 영상 분석 솔루션 제품들을 공급했습니다.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서범석 루닛 대표 얘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가 국내 첫 인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유럽 C, 미국의 FDA, 그다음에 뭐 일본 등등 계속 인허가를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채널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의료 장비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들이 저희 제품을 그들의 플랫폼에 탑재를 해서 판매를 하는 모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인허가 나오면서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오히려 저희 파트너들이 확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지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아이도트는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 GSG 그룹과 인공지능 자궁경부암 서버 레이에 대한 그 시스템 솔루션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4월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서비레이 정식 인허가 등록을 마치고 현지 대형 그 제약사인 피리담 파마워를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정재훈 아이도트 얘기 대표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비레이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뭐 인도 그리고 태국 지역의 뭐 필리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활발하게 지금 도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국립 암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 공식적인 공인된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의 성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진출까지 활발해지면서 시장 성장성도 같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관련 기업들 그럼 실적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해외 진출에 대한 속도가 붙으면서 루닛의 경우 지난해 매출에 66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200억 원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영업이익은 연구개발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흑자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루닛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그 바이오마커 등을 활용해 글로벌 빅파마들과 협업을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범석 루닛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그 면역 항암제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한 2017년이고 어느 정도 한 2년 전부터 그게 마무리가 돼서 실제 임상 시험에 적용을 해서 좀 보고 있는데 치료 반응률이 저희가 이 유닛 스코프를 통해서 추려졌을 때 되게 정확하게 이제 잘 반응할 환자들을 잘 추려내는 것을 좀 잘 입증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약사들과의 그런 협업이 좀 잘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임상시험 세팅에서 잘 입증이 되면 실제로 인허가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인공지능 의료업체들은 올해 추가적인 신규 제품 출시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3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영상의학 분야 최대 행사인 2022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에도 참가해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금 쭉 들어봤지만 시장도 커지고 사업 확장을 하는 움직임도 좀 가팔라지는데 이게 뭐 정작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가지고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면서요? 네, 지난 2018년 5월 이후 국내에서 이 소프트 진단보조 의료기기가 첫 상용화, 허가를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총 80개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급여에 적용되는 것은 균후의 제품 단 1개에 불과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의료기기 개발과 허가를 지원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등재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료기기들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인증받아서 이 보험 수가를 받아야 하는데 품목 등재가 돼야 하는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환자에게 효과, 즉 유효성 문제인데 보건당국은 뭐 이익이 되거나 비용 절감 등의 효과에 대해서 입증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였죠. 보건복지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민관이 참여하는 이 혁신 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의료 업체들은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보건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방금 전 정상회담을 마치고 지금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지요. 이 반도체 치포 동맹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의 어떤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의 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의미 있는 성과로 풀이가 됩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